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서부 항만의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회의들을 열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공급 변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물류의 병목 대란 가능성이 오늘장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서부 로스앤젤레스 항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월마트와 페덱스 같은 대형 유통 또 물류 업체들도 역시 이 시간을 늘리면서 운영 시간을 확대하면서 미국 전역의 물류 배송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작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오늘장 물류와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흥하해운, 대한해운 등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이 같은 공급망 대란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지수가 반등한 이후에는 또 여기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장 이해를 돕기 위한 또 두 가지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대형주 장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 네, 오늘 대형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분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렇게 조정을 받기 전에 먼저 8월부터 또는 그 전후로 그 이전부터 대형주들이 이 추세가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생활건강, LG화학, 여러 NC소프트 등등 여러 기업들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더니 지수도 역시 최근 들어서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서 가파르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 화요일에 7만 원 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권가 의견을 보면은 최근에 중형주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주 현황들 살펴볼게요. 연고점 대비해서 조정 강도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형주가 상당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작년 11월부터 올 1월 정도까지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대형주, 특히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잘 갔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냉장고가 좋아서 LG전자를 사고, 뭐 휴대폰이 좋아서 삼성전자를 사고, 네.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주식을 막 전문적으로 하시는 보다 수익이 더 잘 나는 뭐 그런 장세가 맞아요. 펼쳐졌었죠. 예. 근데 이제 1월을 고점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8일 종가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연고점보다 평균적으로 한 27% 정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내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가장 하락폭이 큰 건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월 15일 날 연중 최고가인 약 한 39만 원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22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약 한 4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제 치료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먼저 출시가 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라든지 실적 부진 우려가 좀 맞물리면서 특히 이제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뭐 6일까지 거의 8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는 좀 그런 좀 모습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연고점 대비해서 26%,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7% 지금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월 15일에 96,000원을 찍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월 5일에 15만 500원까지 좀 터치를 했었는데요.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둔화에 대한 리스크,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이제 몰리면서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 대한 실적이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년에 대한 실적이 좀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좀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약세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까지 좀 그래도 잘 버텼던 대형주는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아닐까 좀 싶은데요.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7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다만 이제 플랫폼 규제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정치권, 뭐 제도권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제 7월 말부터 지금 상당히 8월 초까지 지금 잘 버티다가 지금 급격하게 급락을 맞았고, 특히 연고점 대비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16%, 그래도 네이버는 좀 선방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30% 이상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 좀 뼈아픈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2종목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뭐 10에서 20% 이상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이 지금 꽤 나왔고요.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까지 계속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대형주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27% 하락이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지난 9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고 조금 조정을 이어가다가 이번 주에 이틀 연속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는 확인했다고 판단하시나요? 사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좀 이제 지수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900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900대 초반 한 이제 900 한 3, 40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바닥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00 정도 됐을 때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로 외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이 최근까지 좀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려고 했었죠. 근데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지금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매수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면서 환율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영향도 있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면 뭐 해외에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오히려 좀 그 평가 손익이 좀 줄어들면서, 그래서 좀 매수의 어떤 여력이 생기면서 오히려 연기금이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지수 하방을 좀 기관들이 좀 받쳐주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근데 이제 뭐 V자로 갈지, 네. 뭐 L자로 갈지, W로 갈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오늘 좀 기술적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오늘 옵션 만기일 어떻게 될지 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일단 뭐 내일이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좀 방향성을 보려면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전 일단 뭐 오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이면 이 정도 가격 조정 또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는 더 우려하기보다는 좀 더 자신을 갖고 매수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을 오늘 좀 맺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화요일에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에 짤이 돌았던 거 혹시 아시나요? 그림 돌았던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놓고 네. 이 시점에 이 가격에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이 가격에 네.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네. 하는 그 짤, 일명 짤이라는 게 돌았는데 그게 화요일이었어요. 그날 저점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상반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뭐 호황이다, 반도체 호황이다, 삼성전자 앞으로 기업 체력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네. 많았는데 10만 전자를 바라보고 샀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당혹스럽게도 6만 원대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일단은 그 짤을 보면서 확실히 이제 미래를 좀 맞추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큰 근거는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6만 원대, 지금 7만 전자가 깨진 부분이 있죠. 오늘도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6만 9천 원대에서 지금 이제 머무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인의 좀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매도가 이제 5월 3일부터 재개가 됐는데 뭐 이번 달 6일까지 지금 삼성전자로 공매도 거래를 한 게 지금 거의 약 2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하방에 계속 베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방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어떤 이제 악재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거 같아요. 지수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대표적인 거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뭐 디램 관련된 부분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PC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님에도 PC라든지 노트북의 어떤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내년에 이제 메모리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점, 여기에 또 이제 메모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내년에 업황에 대한 좀 이제 희망보다는 좀 부정적인 경향이 많은데, 최근에 좀 메모리 지금 가격을 보면 좀
약간의 좀 커브가 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완만하게 지금 하락 커브가 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계속 이제 목표가를 낮추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하이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제 KB증권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많이 낮췄어요. 82,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올 때가 이제 단기 바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올라갈 때 리포트가 상향 리포트 나오면 단기 고점, 내려갈 때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 단기 저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10월 달, 뭐 11월 초까지도 계속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분히 바닥에 대한 반등 신호를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수급이 너무 이제 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알려진 악재는 제가 볼 땐 더 이상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저는 메모리보다는 오히려 파운드리 쪽이 좀 더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이제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홀딩 관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만전자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오만전자를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만전자가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풀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 저점 바닥 잡기는 분할 매수를 해야 네. 제맛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주식을 샀다고 해서 곧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다는 거 이번 조정 구간을 통해서 좀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식 잘하시는 분도 사놓고 뭐 몇 개월씩 기다리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뭐 6개월 이상 얼마나 기다리세요, 주로? 그러니까, 네, 이제 대응을 하죠. 예, 그러니까 대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포트를 그래서 최대한 좀 압축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모멘텀이 좋다고 해서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빠르게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섹터군으로 좀 몰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회사가 모멘텀이 좋더라도 시장에서 약간 소외돼 있으면 오히려 그 종목을 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하락이 오게 되면 좀 반등시까지 기다렸다가 반등이 됐을 때 종목을 압축해서 좀 이제 손실난 부분을 좀 복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 손이 안 나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트를 재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시장에서 모멘텀이 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다림을 얼마 정도까지 하시나요? 이게 참 힘든데, 대형주는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만 매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삼성전자가 지금 예. 삼성전자를 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월에 고점이 나왔고 지금 충분히 뭐 기간 조정에다 가격 조정까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계속 저는 뭐 8만 원 이하부터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악재가 다 나오고 바닥이라고 막 얘기가 나올 때 사실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실적을 확인하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매수를 하기에는 그때는 또 주가가 또 미리 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같이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모든 악재가 다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가 저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를 주식 전문가들은 그때를 노리는군요. 윤여민 팀장의 또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상승은 좀 짧았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1월부터 하락세를 보여왔는데요. 삼성전자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외국계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까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이 매수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라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1년에 2번 정도 대형주 매매해야 되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좀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주도 역시 연초에 대장주였고 누구보다 또 빨리 좀 하락으로 접어들어서 실망이 컸었는데 이번 주 지난주부터 반등을 시작했죠. 자동차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대형주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각 섹터별로 있는데 좀 많이 힘들죠.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치고 나오는 좀 하나의 섹터가 아닐까 좀 자동차 섹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앞서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PC에 관련된 부분이 좀 디램 쪽에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우려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히려 좀 실적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악재가 소멸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실적이 뭐 생각보다 좋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땐 또 선방을 했다라는 또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급 차질의 규모가 글로벌 완성차들에 비해서는 좀 적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실적에서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3분기 실적은 뭐 컨센서스를 하회하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지금 포션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대차랑 기아는 좀 어느 정도 잘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좀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사실 뭐 헝다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뭐 전력난까지 좀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좀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좀 점유율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중국을 제외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어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좀 올리고 있는데 특히 네.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뭐 4위에서 5위 그룹까지도 좀 형성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고 특히 이제 신흥 시장에서는 톱3 내에 포진할 정도로 지금 판매량이라든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향후에도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지금 다른 글로벌 쪽의 어떤 시장의 어떤 상승률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GMP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뭐 최근에 보게 되면 테슬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더 전기차가 잘 팔릴 정도로 아이오닉 5가 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EV6 쪽으로 해서 지금 영국에서 지금 이제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기차, 수소차 같은 여러 가지 좀 어떤 친환경 차량을 좀 갖고 있는 현대차나 이제 기아가 제가 볼 때 이제 대형주 쪽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월 5일부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 같은 자동차 주들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반대 움직임 상승으로 갔는데요. 이때 얘기가 나왔던 게 같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높아졌다. 수소차에 대한 뭐 수소 비전 국가 수소 국가 비전이었나요? 수소 국가 비전 같은 이제 문 대통령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들 그때부터 시장에서 방향을 달리하면서 두각을 나타내줬습니다. 자동차 섹터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철강 섹터도 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가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뭐 철광석 가격 하락세 이런 것들로 조정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철강 섹터가 다시 또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데요. 업황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성장주가 가면 가치주가 못 가고 가치주가 가면 성장주가 못 가고 약간 이런 좀 시속 게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 같이 그냥 가라앉았죠. 시장의 급락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기 방어주 쪽, 가치주 쪽에 대한 부분을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포스코가 대표적인 철강주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포스코가 지금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지금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3조를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전망치 20%를 이제 웃도는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건 결국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철강 업황에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좀 확산되면서 세계 경기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세에 좀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건설 쪽에 전방 사업에 지금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원자재 이제 철강석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철강 가격이 좀 오르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철강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로에 이제 샘물을 생산할 때 좀 쓰이는 주 원료라 볼 수 있고요. 좀 이제 철강제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철강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수입 기준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110달러까지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감산을 좀 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동계 올림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면 철강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철강은 좀 감산했지만 수출 제한 어떤 조치까지 같이 강화가 되면서 국내 이제 그 중국 국내 철강 시장에서 좀 수급이 좀 불균형해진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 가격은 여전히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여기다 좀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열연 강판 지금 출하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철강 관련된 부분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뭐 자동차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 쪽에 전방 사업의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표 업종에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 섹터와 함께 지금 철강 관련된 섹터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철강의 업황이 철강주의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이제 포스코가 최근에 살짝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고퍼 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랑 에코프로비엠을 항상 이제 같이 놓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대형주가 올라갈 때 중소형주가 사실은 이제 밑으로 받고 있고,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 대형주가 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살짝 고점에서 흔들릴 때 포스코가 살짝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이제 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성장, 그러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좀 괴리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는 좀 대형주, 특히 이제 뭐 포스코 같은 이제 철강, 이제 경기 이제 방어주 쪽의 어떤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좀 계리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든 뭐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철강 산업이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의 내용은 상반기에 철강주가 갈 때, 뭐 철강주, 가치주 이런 PR이 낮은 종목이 갈 때 성장주가 하락하고, 성장주가 갈 때 그런 가치주가 하락했던 네. 그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왔던 것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영향이 커졌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 추세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철강주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해석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어떤 성장주가 좀 정확히 움직였던 거고, 사실은 이제 1.5가 상당히 좀 기준이 됐었죠. 그래서 1.5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고포주에 안 좋고, 내려가면 네. 고포 좋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사실 뭐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와 함께 환율을 좀 보면서 계속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좀 이런 쪽의 업종이 당분간은 좀 시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좀 우리가 좀 생각하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발현이 된다면, 오히려 좀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성장률 쪽으로 매기가 좀 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가치주 쪽에 좀 더 치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간밤에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현재 실시간 시세로 봤을 때는 또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1.551% 레벨을 가리키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 PER이 4.9배 수준, 정말 가치주라고 일컬을 수 있을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중심으로 한 가치주와 성장주의 시속 게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내용들을 쭉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대형주 장세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판단해 주시면서 그중에서 탑픽을 꼽아주시죠. 일단 저는 이제 작년에 대형주 시세가 나왔을 때 중소형주를 가지신 분들 상당히 좀 괴리감을 느끼셨죠. 그리고 또 올 상반기부터 이제 하반기 넘어갈 때 중소형주를 안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괴리가 좀 느꼈는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 뭐 시세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세도 분명히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자동차 섹터랑 철강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섹터가 좀 선방에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상징적인 종목이죠. 현대차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신형 이제 전기차를 출시를 하면서 상당히 좀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MP 플랫폼을 좀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에서 수소 사업 비전을 좀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친환경차와 관련된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하게 걸리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2028년까지 전 상용차 라인업에 지금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 결국 이제 2040년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를 좀 대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글로벌 지금 제도와도 좀 상당히 지금 결이 닿아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지금 전고점인 지금 1월 11일 날 기록했죠. 28만 9천 원을 좀 넘어서는 시세가 한번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길게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목표가 30만 원을 잡으면서 지금부터 대응해 보자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를 했고요. 수소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현대차 주목을 하고 있고 친환경차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대차 연초에도 시장에 또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장 반등 분위기를 보여주면서도 가장 첫 번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에 대해서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섹터 슈퍼사이클과 주가 연동될까? 조선주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쏙 들어갔습니다. 슈퍼사이클인지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또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선주가 뭐 간혹씩 주목을 받다가도 크게 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무슨 소식이 있나 찾아봤더니 이번 주에 9월 선박수주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네. 예, 여기에서 글로벌 선박수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2위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저가 수주를 또 다시 크게 재개를 하고 우리는 고가 선박에 대해서 선별 수주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조선업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히 해운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선주가 해운업이 잘 되니까 덩달아 더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지금 조선업과 해운업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조선업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회사들이 몇 개 있죠. 현대미포조선부터 삼성중공업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 해운업 하면 이제 H&M, 페노션 뭐 이런 대형 해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해운업이 일단은 움직여야지만 조선업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운업, 그러니까 해운사들은 보통 이제 뭐 원재료죠. 뭐 석탄이든 목재든 원재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로 날라서 그 운임을 이제 받는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해운이 이제 잘 되면 이제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면 해운사가 이제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운임 지수는 보통 뭐 BDI라든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좀 있는데 운임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해운사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배를 더 빌려오죠. 처음에는 배를 좀 더 빌려와서 그 배를 빌리는 걸 이제 용선료라고 하는데 배를 빌려오는데 드는 비용이 용선료인데 용선료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배를 빌려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근데 이 캐파를 넘어서 점점 더 어떤 물류가 많아지면 이제 배를 빌리는 걸 넘어서 중고 배를 사기 시작합니다. 중고 배를 사면 이제 중고 선가가 오르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 해운사들은 이제 수익을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조선을 발주를 하게 되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의 업황이 3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빌리는 용선 가격이나 중고 성과가 크게 올라도 일단 당장 운임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는 게 신조선 이제 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운임 지수, BDI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용선료도 이미 상승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성과도 상승을 했고 신조 성과도 올해 봄부터 지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해운사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신조선을 지금 주문을 한다는 얘기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조선사가 해운사와 딜을 할 수 있는 갑과 을의 관계가 좀 바뀌는 상황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해운사들의 주문이 밀려들기 때문에 해운사들과 지금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예전에 좀 디스카운트였으니까 이번에 좀 높게 사가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이제 조선업의 사이클이 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해운업을 좀 통해서 봤을 때 조선의 슈퍼 사이클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해운사가 워낙 이제 배를 많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까지 체감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운사가 그러면 신조선 발주를 이미 많이 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지수나 이런 부분은 올랐습니다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되기까지는 한 5,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주문을 받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게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시차 때문에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체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해운사 측에서 봤을 때 지금 발주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해운업에 또 호황이 왔습니다. 해운 업종의 종목들의 실적을 보시면 뭐 아실 수가 있겠고 올해 실적 전망도 마진이 50%가 나오더라고요. 해운사들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요. 해운사들의 신조선 발주 사이클이 이제 초입 국면이다. 라는 점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선업의 현재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이라고 봐도 될지 의견을 알아볼 텐데요. 근데 또 이게 주가에 바로 또 영향을 주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글쎄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좀 그 아이러니한 업황을 부분. 믿고 조선주를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조선주는 그냥 묻어둬야 됩니까? 묻어두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은 예.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선박 발주는 많이 늘었어요. 지금 지난달 발주 같은 경우는 총 328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국이 1위를 차지했고 2위 이제 우리나라가 91만 주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주를 했는데 지금 8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발주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건조군과 이제 도크가 너무 빠르게 좀 이제 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제 무분별한 이제 수주보다는 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고부가 가치 배를만 수주하는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중국이 많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 선박 척당 이제 평균 단가를 보게 되면 한국은 1억 7천만 달러, 그다음에 중국은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3배 이상 좀 고가의 배를 좀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지금 그 선박에 대한 지금 수주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고질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그 선박에 대한 발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2017년, 18년에 좀 저가 수주했던 부분이 여전히 재무제표에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저가 수주에 대한 악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포스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후판이 올라가면서 이제 조선업은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을 좀 받은 거죠. 근데 사실은 철강 업계에서 이제 코로나19 때 많이 좀 이제 가격을 많이 다운해줬기 때문에 약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제 철강 쪽에서 약간 양보를 했다면 이제는 좀 조선업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이제 업계 간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선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양보를 하다 보니까 후판의 가격 급등이란 부분들 좀 재무제표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일단 또 한 가지 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미 청구 공사대금이라고 해서 선박 건조를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좀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발주에 좀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좀 보이지 않는 악재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재무제표는 여전히 좀 악성 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는 이제 이런 슈퍼사이클을 많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역으로 봤을 때 이런 슈퍼사이클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주가라면 이 주식을 사야 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고도 보시는 거죠.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바로 친환경 넘어가시네요. 아니요, 조선도 지금 친환경 쪽으로 지금 계속 맞아요.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부분도 변화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조선의 발주가 친환경 모멘텀 때문에 신조선 발주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라는 네.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좀 경쟁력이 있잖아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되면 그런 이제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조선업을 이제 투자로 들어오시는 이제 뭐 기관이나 메이저 같은 수급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사이클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의 사이클보다는 그래도 단기 혹은 이제 중장기보다는 좀 이렇게 단기 스윙으로 보시다 보니까 그런 사이클에 좀 맞지 않는 좀 이런 섹터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아셔야 될 게 선박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상승이 되게 오래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모멘텀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좀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현황과 발주 전망을 잠깐 알아볼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에너지 대란이 좀 일어나면서 LNG 그 천연가스 관련해서 좀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LNG 운반선을 좀 주력으로 하는 국내 이제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LNG 수요도 상당히 좀 늘고 있고 가격이 오르면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뭐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분명히 수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연료를 활용하는 국가나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LNG 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5%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전히 이제 수치로 잡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제회사기구죠. IMO가 지금 환경 규제를 좀 강화하는데 이게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제 2031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조선 시황의 호조는 계속되지 않을까. 뭐 슈퍼사이클 이제 뭐 사실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반도체도 나오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선은 어쨌든 발주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어쨌든 연 단위로 지금 뭐 10년 아예 그냥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호황이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친환경 선박의 발주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2%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2030년에는 거의 60%, 그 다음에 2050년에는 100%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선박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런 업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업종 바닥을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주를 받고 나서 발주하기까지 기간이 또 이 시차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저가 수주에 좀 매달렸다면 이제 변화가 나타났죠. 고가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변화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선박의 수주까지 가세를 했을 때 앞으로 슈퍼사이클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정말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일단 뭐 다 내렸죠. 다 내리고 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64,200원에 접점을 형성했고요. 이후에 9만 원대 돌파 시도를 계속했는데 잘 못 갔어요. 근데 다른 종목 몇 배씩 갈 때 이 종목들은 조선주들은 사실 오름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연말부터 이제 이 저항선을 뚫게 되니까 시세를 뿜어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9만 원대 중반을 뚫어내면서 16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5월 이후로 또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다시 이 뚫어냈던 저항선 부근까지 내려온 거죠. 9만 5천 원 부근까지 지금 또 다시 되돌림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이 업종을 바라보시는 그 어떤 심적인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너무 다르실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지독하게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그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사들이 좀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이제 미청구 공사 대금이라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제 좀 건조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게 좀 쌓이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재무제표에 부담이 되다 보면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그 회장이 바뀌면서 빅베스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조단이 넘어가면 빅베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무제표는 상당히 클린해지겠지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마이너스, 특히 적자라는 부분이 좀 너무 힘겹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올해부터 수주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웬만한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오히려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금 수주를 받은 이제 회사들 저 선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이런 2017년, 18년의 악성 재고와는 다르게 좀 경쟁력이고 선별하게 지금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녹아나고 좀 재무제표에 녹아나는 시간이 좀 오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그때는 분명히 반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업종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판단을 해주시면서 특히 3년에서 5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제일 잘 어울리실 수 있는 그런 업종이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선업종 얘기를 할 때마다 그 김봉숙 카이스트 교수 슈퍼개미 분, 네. 예, 4억 종잣돈에서 10년 만에 10배 불리신 그 슈퍼개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조선주를 가장 유망하게 또 보시더라고요. 네.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탑픽이 될지 윤여민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목이 가장 못 갔어요. 아, 이제 그래요? 가장 못 갔고 예. 사실 이제 연초에서 수주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현재 64척 86억 달러치를 수주해서 연초 목표액이 78억 달러를 넘었죠. 그래서 이제 목표 수주액을 지금 91억 달러로 좀 상향했는데 일단은 목표치는 채웠습니다. 좀 채웠고 특히 이제 러시아 국영 에너지 업체 노바텍과 함께 뭐 LNG 운반선 6척이라든지 뭐 세빙 셔틀 탱커 7척 등 좀 추가 수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수주가 가능해진다면 연간 수주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악성 재고라고 할 수 있는 이제 5개의 드릴십이 지금 인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 중에 이제 네. 한 개를 지금 사이팸의 용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올해 좀 보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계류 비용 중에 한 척분이 좀 빠지면서 재무제표가 그나마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나 봐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예. 예. 그다음에 3분기는 여전히 적자인데 지금 무상 감자, 유상 증자 계획을 통해서 지금 재무 구조를 지금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십 용선의 좀 리스크가 좀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10월 25일 날 지금 1조 2천억 정도의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부채 비율이 200%대로 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업황에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그룹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한번은 좀 그 부활의 날개짓을 한번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삼성중공업을 한 번 더 그 조선사 중에서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회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불확실성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게 일단은 뭐 1, 2억 단위가 아니라 솔직히 조 단위의 좀 회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발주를 하고 인도하기까지의 시간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비용 발생이라든지 어떤 시간의 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종합적으로 해본다면 결국은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조선 섹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투자를 하려면 재무제표를 가장 꼼꼼하게 좀 봐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좀 많이 망가져 있고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좀 점수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7,500원 보시고요. 네, 일단 전고점 3월 29일 날 지금 7,500원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조선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을 타게 되면 상승은 충분히 더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고점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잡고 한번 이 종목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손절가는 5,2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조정 이후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자동차와 조선 업종을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3%까지 상승폭을 키우는데요. 남은 장 대응 잘하시죠? 고맙습니다.